지난주에 저희가 오종근 얘기했었잖아요. 보성 그 어부 살인 사건. 보성 어부 살인 사건도 저희가 그 게시 그 댓글에 많이 올라와서 사실 다루게 되는데요. 그와 또 견주어서 많이 올라왔던 사건이 바로 이동식 사진작가 살인 사건입니다. 사실 이름보다는 다른 명칭으로 더 유명하더라고요. 호암산 사진작가 네. 뭐 혹은 우리 이제 범죄사에서는 뭐 쾌락성 살인 네. 그렇게 얘기하죠. 이동식 이거는 사실은 다른 데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어떤 경위로 이거를 알고 자꾸 이거를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범죄 이것도 다른 프로에서도 하긴 다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우리 저 배 교수한테 기대하는 바가 많아서 그런 건지 김윤희 프로파일러한테 기대하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리바이벌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건 제 판단은 분석일 겁니다. 제가 그들이 판단하기에는 요구하는 거는. 김복준 교수님의 판단일 거라 아니 생각이 분석을 위해서 아마 이거를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네. 이 사건 형태 이거에 대해서는 개요는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자꾸 우리한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는 그 진짜 우리 프로만이 가지고 있는 두 분의 프로파일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분석을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 두 분 맹활약하십시오. 그 죽음의 연출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그렇죠. 죽음의 연출이죠. 네. 그 많이 이렇게 글들이 올라오고 또 기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죽음의 연출이라는 표현이 제일 걸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럼 사건부터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아이들이 그 병정놀이를 하면서 이제 산에서 놀다가 이 시체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건이 발생한 거는요. 1982년이에요. 네. 82년 12월 14일 날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시체가 발견돼서 이제 사건이 시작된 거는 1983년 네. 1월 11일 날 11시 반 아침 오전이죠. 11시 반에 그 동네 애들이 산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합니다. 네.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낙엽에도 애들 막 파고 들어가서 숨고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가 낙엽이 푹 덮여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 낙엽 파고 들어가려고 쏙 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완전 나체 상태의 시체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초등생이니까 그걸 사람으로 안 봤어요. 이거를 마네킹으로 오인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 애들이 와서 만지고 놀았어요. 가지고. 그러니까 시체인지도 모르고 만지작거리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지들끼리도 한참 그 만지작거리고 놀다 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마네킹은 아니거든. 그 뒤늦게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놀랬겠죠 애들. 그래서 또 바로 이 강력반 형사들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 지문이 살아 있었어요. 겨울이니까. 네. 지문 대조를 해서 피해자를 특정하게 되는 거. 거의 사실은 한 달 만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여름 같았으면 다 부패가 됐을 텐데 그렇죠.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 지문으로 피해자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3년 1월 11일 날 시체가 발견됐지만 네. 그러니까 훨씬 그 이전에 죽었겠죠. 네.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검거하고 나서 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82년 12월 14일 날 그것도 아침 11시에 네.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이거 유명한 데입니다. 장택상 별장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장택상 별장인데 서울 금천구 시흥번동 호암산 중턱이에요. 그 장택상 별장 뒤편에서 이 발생한 거고 이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피해자는 지문으로 바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건 자체가 보존되기 좋았던 거는 이 통풍이 잘 되고 그렇죠. 서늘하고 대신 근데 아주 추운 상태는 아니었고 낙엽에 잘 덮여 있어. 덮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교적 상당히 일종의 약간의 미라와 형태 정도지만은 이렇게 부패되는 일부 부패는 내부 부패는 됐지만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마네킹 오래한 건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만약에 더 이상 다른 형태였다고 하면 아이들도 깜짝 놀랐을 텐데 물론 그 아이들은 평생 그것을 기억을 그
두려움이겠지만은 어쨌든 그 부분은 이 피해자 분의 시신이 훼손 안 된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렇죠. 볼수 있죠. 덮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산짐승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무리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사체 훼손이 돼요. 네. 동물들 소동물들 와서 달라붙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범인이 이 낙엽 속에다 잘 묻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훼손은 안 되고 배 교수 얘기한 것처럼 어른 상태 혹은 미라 상태 약간 그렇죠. 요런 상태로 되고 뭐 장기 내부는 아마 부패가 겨울이라도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겉은 멀쩡했던 거죠. 겉은 체온이 차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네킹으로 알았던 거죠. 이 피해자가 누구였냐면요. 이 사람은 이 여성분인데 그 경북 경주가 고향인 분이래요. 근데 고향은 경주인데 아마 대구에서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공장을 다녔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빨리 결혼했어요. 이 여성분이 20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하도 주벽이 심해가지고 이혼을 했대요. 네. 이혼을 하고 이제 대구에서 단신으로 상경해 버립니다.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여자 혼자 서울 올라왔으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맥주홀 같은 데서 접객부 노릇도 하고 어렵게 살다가 이제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게 이발소 면도사예요. 이발소 면도를 하던 분이었는데 이발사하고 동거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랬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 타켓이 돼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쾌락성 살인, 뭐 연출된 살인했는데 이름을 지금부터 부르죠. 범인의 이름은 이동식입니다. 네. 예, 유명합니다. 이동식. 그러면 이 이동식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된가 뵀는가를 좀 봐야 되겠죠. 아까 제가 죽인 거 범행한 날짜는 12월 14일이라고 그랬잖아요. 82년. 네. 그런데 범인하고 만난 거 불과 얼마 안 돼요. 82년 11월 26일 날 만나요. 그러니까 며칠 됐습니까? 이거 뭐 한 15일 정도 됐나요? 보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둘이 처음에 이 이발소에서 만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이발소가 소위 말하면 저희가 면도하고 이발하는 곳이 아니라 예, 퇴폐 이발소예요. 퇴폐 이발소라서 여기는 뭐 저는 기사 일단은 봤었는데 여기 속옷을 입히지 않는 직원들이 여자분을 속옷을 입히지 않고 하게 하는 뭐 소위 말하면 뭐 두 가지 일을 다 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퇴폐. 퇴폐 이발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일본식 그 일종의 그 외색 문화 중에 이발소 문화가 일부 들어왔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82년도니까 그 부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 들어온 게 82년이거든요. 그때 경찰에 제가 들어와서 퇴폐 이발소 단속가 엄청 댕겼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뭔 얘기했냐면 야, 저 쭉 길거리 나가서 저 쌍방울 돌아간다. 쌍방울. 이발소 표기하는 미라불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돌아가는 게 완방울 하나 돌아가면 퇴폐 이발관 아니에요. 네. 그들끼리는 쌍방울이라고 두 방울 두 개가 이렇게 서 있어 갖고 돌아가요. 빙글 그러면 은연중에 그게 우리는 퇴폐 이발합니다 하는 표기예요. 네. 그래서 쌍방울 돌아가는 데만 가서 단속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배 교수가 얘기했던 그런 퇴폐 이발소인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상 미용 재료상 하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락동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퇴폐 이발소가 그렇죠. 있었나 네.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서 면도사로 취업을 했던 거예요. 네.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퇴폐 이발소 운영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근데 지금의 저층 약간의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빌라의 1층에 가게가 있을 데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돼요. 이발소가 있는 그런 거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82년 11월 26일 날 재료상이 소개해서 그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이발소의 면도사로 취업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첫 출근을 했는데 그 첫 손님이 이동식이에요. 네. 그때 이동식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파트 보일러 시공 해주는 배관공이라고. 현장 소장이라고 그랬어요. 현장 소장이라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고향이 대구인데 나 저 사진 작가야. 네. 아마추어 사진 작가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첫날 그런 얘기했어요. 딱 이렇게 보더니 야 우리
몸매를 보니까 이건 모델로 활동하면 죽이겠다. 응? 이거 당신 모델하면 나 사진 작가인데 딱 보니까 당신 모델하면 당신 앞으로 돈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해요. 예. 그때 이동식 나이가 43살이에요. 네. 한국 나이로. 이 피해자분이 20대 중반, 20대 그렇죠. 24살. 네. 4살이었고 이 아마 그때는 이 이발 기구 지금도 아마 거기 있나? 을지로에서 저기 충족 넘어가는데 저기 그 도매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부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물론 그게 뭐 뚜쟁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런 이 미용 재료를 공급해 주면서 사람도 공급해 주는 형태가 근데 됐죠.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성남에 있는 재료상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그 가락동 아파트 면도사로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몸매가 좋다 앞으로 모델 일을 내가 시켜주겠다 이런 등등으로 꼬이니까 이 사람하고 아주 가까워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연 관계가 성립돼요. 네. 통정을 한다고 그러죠. 통정. 네. 예, 내연 관계가 성립이 이제 쭉 되는 거예요. 근데 이동식이는 원래 이제 그 다른 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눈치 못 챈 게 이제 불행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범행하러 가는 거를 좀 따져볼까요? 네. 자, 82년 11월 27일 날 첫 출근해서 만났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쭉 사귀었죠. 그러다가 12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5일 되는 것 같으네요. 한 5일 정도 되는 날 내일 누드 사진 찍으러 가자. 네. 네, 이동식이가 꼬입니다. 네. 몸매 좋으니까 누드 사진 한번 찍으러 가자. 그러니까 또 흔쾌히 약속을 해요. 오케이 가자. 그런데 그 약속을 해놓고 이동식이는 그 동네에 있는 약국에 가서 테라마이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염증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네. 캡슐로 돼가지고 뜯으면 네. 하얀 가루 나오는 게 있어요. 테라마이신을 4알을 구입해요. 이동식이가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다 뭐를 넣냐면 청산가리를 넣습니다. 예, 그 안에 청산가리를 이때부터 이제 범행 계획 실행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12월 14일, 13일 날 당일 날 이제 14일이죠. 그 다음 날이죠. 청산가리 준비하고 14일 날 9시경에 이제 이발소 앞에서 만납니다. 네. 둘이서 만나가지고 버스 타요. 네. 차도 없었나 봐요. 버스를 타고 시흥 3동에 딱 하차를 해요. 시흥 3동에 하차를 해서 그러니까 장소는 이동식이가 미리 선정해 뒀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시흥 3동에 하차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얘기를 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자 누드 사진 찍다 보면 겨울이니까 감기 들일지 모른다 너. 그러니까 감기약을 내가 사올게. 그리고 이제 여자 세워놓고 약국에 가서 판피린 물약입니다. 그 물약을 한 병을 구입을 해요. 그리고 이제 호암산 중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테라마이신에다가 청산가리 넣은 거 4알 있잖아요. 네. 그리고 판피린 물약 샀죠. 그리고 이제 호암산 중턱으로 가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봐뒀던 그 아주 양지 바른 곳에 거기 배경 좋은 곳을 선정해 가지고 삼각대 딱 설치하고 그때는 피해자가 차기한 상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됐잖아요. 자,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자, 지금부터 그 약 좀 미리 먹고 하자. 어제 준비한 그 청산가리 넣은 그 테라마이신 거기에다가 판피린 타서 먹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먹었죠. 피해자 당장 두통 오죠. 네. 두통 호소하면서 어지럼증 뭐 신음하고 이제 고통 받는 거 그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네. 청산가리 가루를 입에 넣으면은 여기가 마비가 돼갖고 그렇죠, 바로 이게 여기가 터져 버려요. 터져서 피가 바로.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걸 못 찍어요. 네, 못 찍어요. 이동식은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죠. 그 부분에 왜냐하면 캡슐 벽이 녹으면서 그게 위를 공격해 갖고 이제 그 이 통증에 의해서 이 일그러진 얼굴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그러진 얼굴을 찍으려고 한 그걸 했기 때문에 왜 그 캡슐을 했는지는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입안에서 청산가리를 먹으면서 입이 팍 터지고 각혈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원치 않았던 그렇죠. 거예요. 네. 얘는 연출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 죽음의 연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이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이제 찍은 거예요. 근데 찍는 거는 옷 입은 상태에서 계속 찍기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망한 후에는 하나씩 옷을 벗기면서 찍어요. 네. 예. 그래서 숨져가는 그 전 과정을
살아서 몸부림칠 때부터 죽어가는 과정을 쭉 찍어가는 거예요, 사진을. 네, 그렇게 찍었고 결국은 이제 그 사진 촬영이 끝난 다음에 뭐 그 피해자가 신고 있던 농부추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산속에다 여기저기 뿌려요. 흙 뿌리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묻어놓고 살짝 가랑잎에 하산에 뿌린 거예요. 네. 이게 범행입니다. 이게.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죽어가는 옷 입은 상태 죽어가는 걸 커트 뚜두둑 찍고 이게 이제 이 목이 돌아가고 손을 고통하는 걸 다 카트마다 찍고 나서 마지막에 장면은 옷을 다 벗겨놓은 다음에 이 자세를 하고 이제 연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따라서 한 범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었고 나서 그러면 다음에 이제 청산가리를 먹이고 죽어가는 모습을 몸부림치는 걸 거죠. 찍고 나서 다시 죽은 후에 다시 옷을 벗기고 차례차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그렇죠, 찍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더욱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위 말하면 와, 이 사람은 정말 사이코패스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뭔가 유린한다라는 전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네. 생사람이 약을 먹여서 그 극약 독약을 먹고 죽어가면서 몸부림치는 거를 그 진짜 쭉 찍어간다는 게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 카트로 필름 탁 카메라. 필름 카메라인데 그때는 필름 카메라예요. 그렇죠. 네. 필름 카메라. 예, 디카가 아닙니다. 계속 보통 24방에서 36방이니까 그걸 한 다음에 다시 또 갈아 끼고 또 찍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흥분하지도 않고 계획을 짜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이 조직적인 범죄자라는 걸 알 수 있고 물론 이제 사실 이런 사진을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서구에서 1차 세계대전 때 그 총 맞아서 쓰러지는 그 군인의 모습 그게 첫 번째였고 그 뒤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건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그 독수리 밥이 되는 걸 기다리고 네. 있는 독수리와 거기 굶어 죽는 여자아이를 그걸 찍었는데 계속 그 케빈 카터는 어차피 자살을 해요. 그 영화도 있는 것처럼 그게 무슨 심리냐?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런 학대 심리가 있느냐? 아니면 이런 러스트 머더 심리가 내재돼 있는 거냐라고 하는 심각한 이 팔레르모 슈팅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고 빈 벤더스 영화처럼 이 나왔지만은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아까 이제 뭐 캐릭터 러스트 머더라고 하지만은 러스트 머더라고 하기에도 더 잔혹하죠. 그거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인간의 고통을 자기 머릿속에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글쎄 이거를 저희가 수사 과정을 일단 먼저 보면서 이 사람은 발견되는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좀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보면서 왜 이 사람을 쾌락주의 살인범이라고 네, 얘기하는지를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걸 사진을 찍는다. 저는 앞에서 누군가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가 사진이 찍어질까라는 생각 자체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땠을까? 그 추위라는 날씨도 있잖아요. 그 추위라는 날씨도 잊을 정도로 그 사람을 그리고 시체가 죽었을 때 그걸 벗기고 사진을 찍고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입혀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왜 그랬는지 분석은 이제 조금 네. 이따 하시고 그러면 이 이동식이는 그럼 어떤 인간인가를 먼저 보시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동식이는 1975년도에 사진 기술을 배웠다고 그래요. 네. 75년도에 그리고 78년도부터 이 지방 사진작가협회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나름 재주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11번이나 입상을 했대요. 지방 사진작가협회에서 뭐 이렇게 주최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82년도에는 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회원증 나오거든요. 네. 아마 피해자한테도 그 회원증을 보여주면서 그랬겠죠. 굉장히 네. 지가 아마추어 작가라는 거 과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 작가라고 그러면 뭔지 모르게 그 당시에 또 그렇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홀딱 넘어갔겠죠. 넘어간 그렇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진작가협회 회원이 된 다음에 은상을 2번이나 탔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기술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 이 사람은 이제 보일러 기술을 배워가지고 영진 보일러더라고요. 그 아파트 현장 소장을 했는데 예,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인데 이게 진짜 웃겨요. 이 사람의 성향을 나중에 설명해 주셔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아주 치졸한 그 포르노 형태의 포즈를 아내한테도 맨날 요구를 했다는 게 자기 아내한테. 그래서 아내하고는 그것 때문에 불화가 엄청 심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피해자를 선정하게 된 건데 주로 이 사람이 즐겨서 봤던 거는 일본 그 누드 잡지. 그렇죠. 일본 누드 잡지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동물 시체 혹은 동물이 이 죽어가는 모습 이런 거를 찍는 거를 무척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 죽어가는 모습을 찍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머릿속에 꽂혀 있는 거는 사람이 죽어갈 때의 모습은 어떨까가 머릿속에 있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런 죽음을 연출하는 사진들을 모델을 써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의 자기 그건 가짜였죠. 네, 가짜인 거죠. 뭐 그렇죠. 피를 흘리는 장면을 하게 한다거나 연출한 거예요. 네, 연출한 뭐 거예요. 칼을 가슴에 꽂게 한다든지 그런 되게 연출을 했었는데 음. 자기한테는 그게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싶었던 거죠. 네. 그때 뭐 그렇게 해갖고 불만해갖고 뭐 모델한테 화를 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왜 이거 안 나오지 뭐 이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뭐가 좀 심화됐다는 거죠. 여기가 연결되기까지는. 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이 포각성도 있는 것 같아요. 포각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죄로 밝혀낸 건데 버스 안내양 네. 19살 먹은 그 안모 씨라는 그 여성을 요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 전에 누드 사진으로 유혹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협박까지 하고 그래서 그 버스 안내양 같은 경우는 경찰에 신고도 안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여죄로 밝혀내기도 하죠. 예. 이 나중에 수사 과정도 저는 주목할 만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수사인데요. 일단은 검거를 하고 나니까 이동식이가 오리발 내밀죠. 네. 그리고 현장에 이동식이가 촬영했던 필름이 없었어요. 네. 그 사무실도 뒤지고 뭐 집까지 다 가서 형사들이 다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 사진이 발견은 안 됐는데 이 본인이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그 사무실 있잖아요. 네. 거기를 형사가 가서 난 진짜 그 형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즈음에 그런 형사가 있었나 싶어요. 그 현장에를 갔는데 도배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도배할 시간은 없었던 모양이죠. 일부분을 도배를 해놨는데 형사가 아마 두들겨 본 것 같습니다. 예, 두들겨 보고 이건 좀 이상하다 해서 거기를 뜯어냈어요. 네. 뜯어내고 나서 보니까 그 안쪽에 필름이 나온 거예요. 한 통. 여기서 이제 여기 사진에나 보신 것처럼 이쪽하고 이쪽이 좀 다르죠. 페인트가 그 합판. 그러니까. 요걸 이제 기가 막히게 이 형사가 찾아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니었으면은 절대 이 사건 뭐 이분이 아마 이 형사분이 이 이동식은 이게 보통 놈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죠. 뭔가가 이제 온다고 생각해서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 기법이 우리가 이제 그 뒤에 그 당시에 80년대에 나오는 프로파일링 그 수사 기법에서 범인은 이런 부분에서의 그 반드시 사진이라든가 증거물을 남기다라고 하는 것은 FBI 매뉴얼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그걸 보셨는지 아니면 그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사진작가라는 네. 걸 착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필름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나온 앞에 영화에 나오는 게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벽에 그 무언가 이 필름을 그 숨겨두는 그 영화의 다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형사님 그걸 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발견됐으면 이동신 처벌 못하죠. 근데 이게 그 두들겨 보니 그래서 뜯어낸 거죠. 그래서 필름이 나타난 거죠. 필름을 현상했어요. 네. 현상을 딱 해서 보니까 이제 그 아까 나온 그 시체 사진이 주르륵 나온 거예요. 죽어가는 모습이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그 발견된 죽은 여자 네가 죽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동식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네.
나는 이 여자가 죽은 이후에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은. 그러니까 즉 말하면 내가 죽인 건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찍은 겁니다. 여자는 자살을 시도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죽은 이후에 찍었다. 그러면 이제 형사 입장에서 답답해져요. 네. 살아있을 때 죽여가지고 찍었어야지 저 사진이 살인사건이 되죠. 근데 죽은 사람을 사진 찍었다 그러면 뭔 죄가 되죠?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체훼손도 아닌 거죠. 사체훼손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진 촬영했다 그러면 단지 죽은 시체를 있으면 내영토에 있을 때 신고 안 하면 경범죄 처벌법 받죠. 그런데 이거는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뭐 어떠한 방법 부검도 맡기고 했는데 이게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사진만 보고 이게 죽었을 때 찍은 사진인지 살아있을 때 죽어가는 모습을 찍은 건지 그건 모르겠죠. 이게 이제 깝깝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 난 이거 보고 그때 82년도에 형사가 그 정도 의지가 있었나 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담당 형사가 국가수에 부검을 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죠. 사진 관련 전문가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문가를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모 대학에 있는 유명하신 이 사진 관련 교수님이 조언을 하나 해줍니다. 그 조언이 이 사건의 키가 됩니다. 이분이 현미경 확대해라 사진을. 네. 현미경 확대를 해가지고 그 죽은 여성의 솜털이 누워 있으면, 이 솜털이 서 있으면 살아있을 때 죽인 것이고, 솜털이 전체가 찍은 사진이 솜털이 다 누워 있다면 죽은 사진을 찍은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두 개가 같이 나타나면 그 죽어가는 과정 찍은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거죠. 된 거죠. 결국은 솜털이 쭉 서 있는 상태에서부터 쭉 죽은 데까지. 눕는 상태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죽어가는 과정을 쭉 찍은 거죠. 그러니까 땅구멍이 또 이 벌어지는 것도 보라고 그랬어요. 사진 작가분이. 이게 이건 이제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 덫에 걸린 게 이동식은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아사수가 우리가 아사라 그러잖아. 아사수가 높은 거를 썼을 거라면 필름을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 촘촘한 픽셀이 우리 지금 픽셀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보통 필름을 썼으면은 아마도 그걸 못 선명하게 못 잡았을 근데 거예요. 이제 작가니까 작가니까. 근데 그 교수님도 얘가 작가라고 하면 분명히 아사가 높을 거면 400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100 쓰는데 와요. 그래서 그래 아마 그건 굉장히 전문적인. 그러니까 현미경 확대를 하면 땅구멍이 열려 있는 거 솜털이 누웠는지 죽었는지를 사진 작가가 찍은 거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 일반 우리 그렇죠. 가지고 있던 아사히 펜탁스 같은 거 그렇죠. 우리가 뻑뻑 찍었으면 그렇죠. 솜털이 누워 있는지 땅구멍이 열려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확대도 안 나타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이 죽은 여성을 부검하니까 위에서 청산가리는 도출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죽인 건 분명히 맞는데 얘는 죽은 사람 사진을 찍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사진 찍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밝혀낸 겁니다. 거짓을 밝혀낸 거죠. 대단한 어떤 형사였던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사건이 다 해결되고 봤었을 때는 그렇죠. 되게 쉽게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에 담당 형사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진범으로 그리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또 전문가를 찾아간다는 게 그때 당시는 또 그렇죠. 전문가 찾는 완전 일이었거든요. 발품 파는 거예요. 네. 경찰이 현장에서 시체가 발견됐을 때 그 현장 상황이 잘 배치한 연극 무대 같은 느낌이 있었으니까 이건 사진 찍었다. 그렇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청산염이 위에서 나오니까 청산가리가 나오니까 이건 분명히 살해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진짜 아까 도배 한 부분을 찾아냈고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거는요. 이놈이 그동안 사진을 그러면 인화를 어디 가서 했느냐. 그렇죠. 계속 찍어왔잖아요. 그 인화한 사진은 과연 어디 가서 인화해 왔느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종로에 있는 무허가 현상소에 가서 지가 그동안 찍었던 사진을 전부 현상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쫓아갔겠죠 경찰이. 그래서 그동안 당신 이 사람이 맡긴 그 사진 전부 다 현상해 줬는데 맞냐 그러니까 맞다. 근데 왜 무허가를 왜 갔을까요? 이놈이 찍은 사진이 거의 시체라든지
그렇죠. 예, 일반인들이 좀 찍지 않는 사진을 현상하려고 그러면 동네에는 못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허가 현상소에 가서 맡겼고 거기 가서는 시체 같은 모습을 많이 찍어서 맡기니까 또 그 여성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왜 물어보니까 형사라고 그랬대요 본인이. 그 현상소에는 내가 형사인데 사건 현장 사건 사진을 찍은 현장이니까.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 맡겼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운상가? 세운상가 밑에 그 사진기 많이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무허가 현상소. 네, 그 언저리에 그게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뭐 굳이 뭐 현상소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이런 좀 그 포르노 같은 경우 스노우 필름은 아니라도 그런 걸 해주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이제 그거를 그 이동식은 이전부터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진 찍어가지고 와서 그렇죠. 예. 동네에 못 맡기니까 근처에 그렇죠. 늘 그 무허가 현상소 가서 맡겨놓고 내가 직업이 형사인데 그러면서 그러면 시체 같은 거를 현상해 주면서도 그렇죠.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관심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가 딱 그런 거잖아요. 피해자가 발견이 됐고 이 피해자 주변을 했는데 사진 작가가 나와요. 근데 이 사진 작가는 부인을 했어요. 근데 그렇죠. 거의 초창기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이 사람이 사진 작가니까 필름을 남겨줬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자, 하다 보니까 필름이 발견됐어요. 뒤졌고. 근데 이 범인은 부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도 찾아가고 그렇죠. 또 예, 이거 뭐 수사 정말 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편의 영화 같은 영화죠.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셨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이런 범죄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이분이 82년도에 그 형사님이 이걸 봤으면은 그때 나왔던 책의 작은 그 지금의 레슬러 이런 사람들이 쓴 그때 잠깐 그게 뭐냐면 사이코패스 범죄자 중에 배관공이 많대요. 배관공이. 왜 배관공이 많냐면은 왜 배관공이 많을 것 같으세요? 배관공이 많은 거는 집에 침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고치러 들어가서. 네, 고치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미국의 문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로버트 레슬러가 쓴. 그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그게 뭐 배관공이 이거 하는 거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다른 건 모두 여자들이 뭐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어도 그니만은 그 변기 고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왜 많을까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몇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이 그랬으면은 이분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형사분은 사실은. 아니, 대단한. 아마 내 생각은 내가 형사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사체가 발견된 현장에 가면 주변 환경을 살펴보는 건 형사들의 어떤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아주 양지 바른 곳에 사진 찍기 좋은 연극 무대 같이 조성이 됐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순식간에 형사라면 여기 사진 찍었어. 그죠. 인식했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사진이라는 생각을 왜 했겠어요. 자, 최종적으로 이 사람하고 이 피해 여성하고 만난 사람, 가까웠던 사람이 사진 작가였다는 거는 들었겠죠. 형사가 미리. 네. 그렇죠? 미리 들었으니까 너랑 사진 찍으러 간 게 맞다고 또 추궁했겠죠. 네. 또 거기 간 거 부인 못 했겠죠. 그렇죠. 예. 단지 사진 찍고 나는 돌아왔다고 얘기했겠죠. 네. 옷 입은 상태에서 쭈르륵 찍었잖아요. 그것까지는 보여줬을 거예요. 예. 이동식이가. 그리고 난 땡이야. 난 몰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 작가 그러면 이 사진 작가 하기 전에 너 뭐 했지? 그랬더니 전과가 한 서너 개 나오고 그 전에 이제 말하자면 어느 보일러에 뭐 해도 이분이 그래? 그렇지? 그러면 그랬을 수 있겠지 사진? 필름? 그럼 어디 벽? 거기 따라갔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도 이분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까지 사무실까지 다 뒤지는 과정에서 그 숨겨놓은 필름을 찾아낸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요. 획기적인 일이죠. 거기 근데 찾아냈더니 또 죽은 다음에 찍은 거라고 우기니까. 우기고 그걸 또 보니까 이제 그래 해볼까 해서 이제 솜털 찾고 땅구멍 찾고. 닫고 그렇게 된 거죠. 이거는 아마 지금부터 30년 전, 35년 전이에요. 그럼요. 82년도 이거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형사들도 상상을 못해. 지금 형사들 상상 못하는 그런 형태. 대단한 형사입니다. 그분. 내가 판단할 때는. 이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경찰청에서 김원배 수사관이 이제 연구관께서. 분류한 거는 이제 쾌락성 살인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성적인 쾌감을 얻기 위해서 뭐 범행을 되풀이 뭐 어떤 살인 행위를 그 성적인 개념하고 이렇게 뭐 네, 네, 비례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는 좀 풀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식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쾌락성 살인을 소위 말하는 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이것이 쾌락성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1940년대 대구에서 태어났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동식이도 아버지가 아주 술을 많이 먹는 네. 그런 집안에서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굉장히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 피도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늘 가정 내에서 알코올에 쩔어가지고 가정 폭력을 많이 이제 야기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대구 사람이에요. 네. 예, 6살 때 이제 그렇게 하던 부모가 다 이제 돌아가시고 고아가 돼 버려요. 네. 이동식이가 고아가 돼 가지고 숙부집에 맡겨졌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14살 때 단신으로 서울로 상경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피해 여성도 사실 그 결혼하고 20살 조금 넘어서 올라오잖아요. 네. 얘도 14살 때 이동식이가 단신 상경해 가지고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저 서울 수유리에서 컸거든요. 수유동. 누가 그 내가 약간의 사투리를 쓰니까 우리 사건 의뢰 보시는 분이 고향이 어디지 이런 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저 원래 충청도 사람입니다. 대전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 왔어요. 그러니까 뭐 충청도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러네. 태어난 게 그렇고 거기 사투리가 아마 충청도 사투리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약간 썼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들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와가지고 제가 자란 곳이 수일이에요. 네. 수유동인데 그 수유동 재건대가 있었어요. 저 기억해요. 재건대. 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 때는 국민학교인데 재건대가 뭐냐면요. 뒤에다가 휴지통 큰 거 달고 집게 이렇게 다니면서 넉마주의. 길거리 넉마주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 재건대가 수유리에 있었어요. 이동식이가 그 재건대에 들어온 거예요. 14살 때 서울 와가지고 재건대에서 휴지 고철 같은 거 이렇게 주우면서 한 15년 동안 넉마주의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우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5년 동안 넉마주의했고 23살 때 이제 이 절도로 이 징역을 좀 살았어요. 전과는 한 4범 정도 사범 되고요. 정도. 이동식이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2번 결혼을 했어요. 네. 살인 사건 당시에 그 이 성관계를 자꾸 치졸한 성관계, 치졸한 어떤 그 성적 모션을 잡으려고 그래서 마누라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누라는 2번째예요. 원래는 이동식이가 첫 번째 만났던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은 이동식이 말로는 일본으로 돈 벌러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못 찾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혹자는 그 여성도 희생당한 게 아니냐 이동식이한테 이런 말이 있긴 한데 현재까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그런 어떤 흔히 말하는 포르노 자세 같은 걸 강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폭력이 행사돼 갖고 이게 살인 처리를 했을 가능성. 왜냐하면 이런 처리는 갑자기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살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건 추정으로 일단 보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지 않고 이제 네. 이혼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아내 같은 경우도 일본으로 갔다는 이동식의 말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지금 현재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녀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예. 분명한 거는 첫 번째 결혼했던 여성이 있었다는 것만. 그러니까 82년도니까 그 정도 선에서 통계 없이 끝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어떤 거 없이 그냥 밀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시는 갈 수도 있었어요. 여성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동식에 대한 여죄 수사가 사실 한참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예. 이게 해외 매스컴을 타게 됐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외국에서 이런 살인범이 한국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해외에 퍼지다 보니까 전두환 정권이에요. 82년도에 전두환이가 없었던 걸로 해요. 네, 야 이거 주목받지 않게 없었던 걸로 해. 정리해. 네. 이게 이 사건도 역시 그렇게 묻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른 빨리 덮어라 해가지고 지금 여죄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여죄 수사가 없어요. 그 네. 이후로는. 바로 처음- 사실은 아까 배 교수님 아까 얘기한 그 첫 번째 네. 와이프도 수사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 다음에 처형이 됐죠. 맞아요. 네. 다음에 처형됐습니다.
사형이 그러니까 사형도 사실 빨리도 했어요. 네. 집행도. 예. 되죠. 근데 지금 이 이동식의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로부터의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고, 그 어쨌든 여러 번의 결혼을 통해서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건 맞고, 근데 그 외에는 사실은 뭐 기록은 없는 거고, 대신에 어떤 순간인가 그 성적인 각성이 된 건 맞고, 여기 말하는 그 이제 이 특별한 형태의 자기의 재능을, 이 재능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자기가 어떤 보여주고 싶은 자기의 어떤 숨겨진 걸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하필 또 사진이었고, 그 사진 속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갔는데, 그게 비극적 정체성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는. 이게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 사진에 취미를 붙이면서 그렇죠.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요. 엄청난 고액이 들어가고 솔직히 말하면 상류층 같은 그렇죠. 뭔가 느낌을 풍길 수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수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재능이 있어. 나는 뭔가 여기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그랬을 수 있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 어떤 그 일. 네. 근데다가 이 사람이 은상을 탔던 작품이 닭이 죽어가는 장면을 맞아요. 그렇습니다. 연출하면서 은상을 탔기 때문에 무언가 더 자극적이고 무언가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합리화, 또 분명히 내재된 성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자신을 부각시키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좀 더 괴이한 걸 찾게 되고 죽음에 가까운 걸 찾게 되고, 그랬던 부분이 살인까지 저는 이어지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소위 말하면 이동식한테 얘기가 많이 나온 게 네크로필리아라는 네, 시체, 네크로필리아. 네, 시체 애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한글은 너무 해석된 게 많아서 그런 부분까지 사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네크로필리아라는 게 뭐냐면 시체에 대해서 뭐 성행위를 하거나 뭐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시간. 네. 그 뭐 어떤 시체 부분, 그 시체와 관련된 성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부분을 이제 소위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에일리 프롬이죠. 나중에 좀 더 확대를 해서 죽음에 대해서 파괴하는 것들에 대한 선호까지 얘기해서 네크로필리아라는 부분들, 파괴, 죽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호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하는 삐뚤어진 성행위라든지 모든 것들을 틀어서 네크로필리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 심리학자가 좀 넓게 해석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네크로필리아, 시체 애호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네크로필리아까지 확대해 볼 수 있냐는 건 좀 시각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쾌락성 살인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가장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좁혀버리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이동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죽어가는 과정부터 죽음 이후의 과정이 연결이 쭉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쾌락성 살인으로 그 당시에 김원배 분석관이 정리를 해놨는데,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상당 부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네크로필리아로 보는 거는 너무 협소적이라는 네.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고요. 왜 제가 이렇게 부시럭거리냐면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건 합리화 과정이긴 한데 이 말이 이 사람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었을 것 같아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행위가 예술 행위였다고 강조를 합니다. 네, 사람이 죽는 순간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숭고한 시간이며 네. 이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야말로 예술 중에 예술이라고 자신의 일을 합리화했어요. 근데 저는 살인의 과정, 사진을 자기가 찍어가는 이 모든 과정도 다 자신이 합리화를 하면서 나는 예술을 하기 때문에 예술이죠. 네, 그렇게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스스로를요. 근데 이제 그게 예술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자신한테는 자꾸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는 예술 행위죠. 본인 스스로는 자꾸 그렇게 거는 거죠. 그러니까 삐뚤어진 예술가들이 하는 합리화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간의 그 개념과 규칙을 다 벗어난 것이 예술이다. 그것이 예술의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부 그 예술가들은 범죄, 죽음, 모든 이런 부정적인 거, 악도조차도 인간의 개념을 깬 하나의 예술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부각시키고 이것이 합리화시키는 건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절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전 예술은 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순수성, 그 영혼을 맑게 해주는 것이 저는 모르겠어요. 협소한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술이라는 건요. 네. 기본적으로 휴머니즘이 깔리지 않으면 예술이 아니에요. 사람을 파괴하면서 예술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네로가 로마를 불태우면서 멋있는 예술이라고. 그것도 예술이라고. 칼리큘라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죠. 이제 내가 볼 때 이동식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아까 유전적 요인이 작용한 것 같기는 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떤 성적 방종, 주벽 그리고 내가 보니까 뭐 전과도 많고요. 그렇죠. 범행도 많이 했잖아요. 앞쪽에 뭐 잡스러운 전과를 하면서 범죄력을 키워간 거는 맞고. 그렇다면 예민한 문제 질문일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이것이 초범이었을까요? 이것이 첫 아니 번째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82년도. 82년도 저는 이게 진짜 아쉬워요. 전두환이가 이 나라에 해악을 끼친 게요. 단지 어떤 그 정치 관련된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범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제가 쭉 범죄사를 이렇게 구독해서 읽어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공백이 뻥 생기는 데가 82년도 80년대 초반부터 그렇죠. 90년대 직전까지 그 부분에 우리나라 범죄사는 사실 큰 굵은 사건들이 많이 났잖아요. 근데 자료가 민감하게 이제 구도가 짜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동공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대. 다 그냥 예. 더 이상 하지 마. 묶고 그러니까 하는 거. 뭔가 설명이 안 되고 목마른 부분이 많아요. 그 시기에 우리가 범죄사를 보면. 당시에 뭐 범죄 수첩? 네. 그거는 그 압수물은 어떻게 그 얘기는 못 들으셨죠? 못 들었어요. 인터넷이라든지 이동식에 대한 정보를 얘기할 때 필름 플러스 그 22명에 관련된 여자의 이름이 근데 붙여진 수첩이라고 그 있는데 근거는 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까지 나왔다면은 분명히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뭐 조사가 들어갔을 거고 그 실종자 뭐 이름 적혀 있는 가족이라도 뭔가가 예, 있었을 텐데 이건 좀 확대된 많이 개념인 것 같고 이동식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사실이 아닌 걸로 각색돼서 맞아요.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소위 말하면 그 발견했던 것도 이 사람 사진전에서 어떤 누군가가 이것은 동공이 풀려 있었기 때문에 이건 죽은 여자의 사진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했다라는 그렇게 만들어진 소위 말하면 TV 미디어에서 나온 적도 있어서. 근데 그건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건 지금 우리가 해주는 거는 적어도 네. 미진하고 부실하지만 그 당시에 담당 형사가 보고했던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이동식에 관한 그 자료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는 범죄 수첩은 되게-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자 사진에서 동공이 혼탁했다. 그거는 네. 사실은 미국의 다른 사례를 네. 그런 것 이동셔들을 같아요. 붙인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예. 미국에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붙여니까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붙인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필름이 있었으니까 수첩도 있었겠지라고 네, 생각하는 그렇지. 추정. 건데 수첩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그냥 이런 종류의 종이 스케치는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말하자면 근데 이름이 안 써진 그냥 자기가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이런 정도의 일종의 낙서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건 명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증거물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뭐 실종된 여성의 뭐 22명 정도 되는 여성의 명단이 나오고 했다면 아무리 전두환 정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렇죠. 그거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언론을 그때는 뭐 만능의 시대인데 언론 통제시켜 놓고 얼마든지 뒤로 조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거고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경찰청 보고서에 의거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그 방송을 이제 우리 배 교수랑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랑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딱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어디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사실상 확인하지 않은 거를 구글링 해가지고 호도된 사실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튜브라든지 팟캐라든지 이런 데서 방송하면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네. 예, 그거는 좀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공포감이래. 그러니까요. 불필요하게.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살인 수첩은 아직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거다. 예. 그리고 사실 수사 기법이라는 것들을 많이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네, 근데 되게 지금 그 소위 말하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되게 자세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내가 모르는 수사 기법도 있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이렇게 선별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가 지금 저희가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렇게 된 거는 아마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이게 픽션들을 그걸 섞나 봐요. 짜집기 해갖고 재미있게 예, 흥미 이렇게 하는 유발하면서 거죠. 예. 근데 그거는 가짜 뉴스. 시청자들을 기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면 실제로 CSI 미국의 CSI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바람이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적당히 섞어갖고 우리의 과거의 범죄와 연결해갖고 이랬을 것이다라고 해갖고 재밌으라고 그러니까 하는 마치 부분. 진짜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보시는 분들이 조금 냉철하게 구분을 해주십사. 사실은 이제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실제 그 사건에 관여했던 형사가 자신이 했던 것보다 취기해가지고 이야기한 내용도 나중에 객관적으로 다른 형사들에 의해서 밝혀진 게 많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는 좀 집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누구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담당 형사가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데 뭘 당신네들이 아니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형사들은 약간의 으쓱한 영웅 심리가 있어서 아닌 것도 좀 취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 부분도 저희는 지적하고 꼬집겠습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건을 했는데 이제 그 관련된 방송을 하고 싶은 어떤 작가분들이 가서 얘기를 듣다가 조금 이제 조금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업을 시키다가 업을 시키다 보면은 뭐 거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분은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방송이 되고 이 방송 작가에 의해서 조금씩 올라온 부풀려지는 거를 거예요, 자꾸. 인터넷에서 또 네. 업되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미 끝난 사건이니까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희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네. 아까 근데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라고 했을 때 이동식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사건을 했을까? 사실 분석적인 측면이 궁금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계속 저희가 그냥 궤락살인이라든지 이런 네크로필리아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범주적인 거 되게 크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렇다면 이동식에 대한 이 범죄 쾌락살인이라면 어떤 부분의 쾌락인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쾌락살인이라고 하면은 가장 이 쾌락이란 게 그 이 흔히 말하는 즐겁다의 쾌락이 많은 좀 작은 거고 이 쾌락이 여기 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 그 자기 존재와 존재를 이제 있게 해주는 것에 호기심을 만족시킴으로써 내가 그만큼의 이만큼의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찍는 건 나밖에 없어. 이것은 전 세계에서 나밖에 없어. 독보적인 존재야. 그렇죠. 그 존재가 나의 존재감이 이만큼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나의 이 어떤 그 존재감이 확 올라가서 그게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는 교육받을 때 도덕성이라는 것들과 양심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파괴될 만큼의 이 사람들의 그 쾌락이라든지 욕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규칙들을 깨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양심에 따라서 그걸 누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살인자들은 이것들의 쾌락이 사실 이 도덕성이라든지 이것을 넘어서는 거죠. 근데 더 순수하게 쾌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 사람 소위 말하면 뭐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살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정말 소위 말하는 분노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순수한 거죠. 이 사람과의 뭐 자기 공격을 받아서도 아니고 정말 아까 말했듯이 순수한 호기심.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걸 쾌락살인이라고. 그래서 그걸 러스트 머더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고 이 러스트 머더는
FA 프로파일러들이 이 CCM 분류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어스트 머더를 추상적으로 규정을 하다가 실제로 이게 어떻게 범주상 구분이 될까를 해다가 이 분류가 생기는 과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스트 머더라고 하는 거를 조금 넓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좁기도 하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프로파일러에 따라서는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범죄자를 유형화를 해요. 유형화를 하는데 그 유형화가 딱딱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크로스가 되기도 하고 이 요소도 가지고 저 요소도 가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편의상 어떤 부분들의 요소가 극대화됐을 때 그 부분 유형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사실 저희가 살인할 때 동기라는 부분을 굉장히 크게 해서 분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 사람은 쾌락, 욕망, 러스트라고 하는 게 제일 표현이 맞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쾌락이라고 하는 것보다 욕망이라든지 그런 욕망? 욕구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살인을 저지른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뒤에는 이제 FACCM에서는 이게 개인적 요인, 퍼스널 콜스라는 개념으로 조금씩 이제 소범죄가 되긴 하죠. 뒤쪽으로는. 예. 이 사건은 그 당시에 82년도에 금천경찰서 강력 위반해서 했어요. 그때 반체제였기 때문에 지금 팀제지만 대단했던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의 그 담당 형사가 좀 만나보고 싶었었는데 제대로 그건 파악을 못했어요. 금천 경찰서가 그 굉장히 그 에이스들이 많아요. 많아요. 사실은. 의외로 금천에 네. 그 큰 사건 처리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급진 않고 뭐 남부서죠, 이렇게 남부서. 급진 않고 그렇지만은 금천 구석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금천에는 진짜 에이스들이 많으셨어요. 많았어요. 예. 그 기억하는 사건이 몇 개 있는데 금천서에서 처리한 게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뭐 나중에 기회 한번 되면 보자고요. 한번. 이 사건이 만약에 그 첫 번째 살인에서 이 사람이 잡히지 않았다면 계속했겠죠. 정말 어마어마했겠네요. 네. 제 생각으로는 혹시 아이들한테 발견되지 않았으면 다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어느 정도 손상된 것도 찍고 싶어 했을 까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을 문득 해봤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막엽에 묻어놨으면은 분명히 시체가 발견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계절이 지나면은 근데 그러기에 너무 빨리 발견돼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이에요. 저는 이 사람 자체는 생명력이 소멸되는 과정에 대한 그걸 과정을 지켜보는 것에 대한 저는 소위 말하면 그 과정의 쾌락이지. 그 정도 선. 네, 저는 부패라든지 아 근데 그 노르웨이죠? 네. 노르웨이 그 살인범일 거예요. 살해하고 난 다음에 방기에서 사체가 백골화된 것까지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명확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100장의 사진 이 사람이 찍었던 사진을 바라보고 저희가 분석을 한다면 더 명확하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예술이라는 표방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부패라든지 그러니까 자기 기준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 저는 만약에 그랬다면은 뭐 가서 다시 봐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그것을 찍고 싶었다면 그 사람이 분명히 몇 개가 찍었을 거고 그 사진이 중간중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발견이 됐을 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죽어가는 그 자체 생명력이 소멸되고 내가 누군가 그 장면을 목격하는 거잖아요. 생명이었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자신을 사신이라고 저는 그 평가해요.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그렇죠. 거지 스스로. 네.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즐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건 또 다양성이 있어. 저는 현장을 한번 그래서 발견된 현장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뭔가 좀 답이 올 텐데 그걸 못 보니 뭐. 저는 갔을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은 난 배 교수하고 좀 비슷한데 이 범인 이동식이가 언젠가는 그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봄쯤이라도 한번 찾아가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범죄자 심리가 현장은 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기에는 너무 빨리 발견됐어요. 너무 빨리 12에서 발견됐어요. 1일 이러니까 네, 바로 발견됐어요. 1월에 발견되기가 왜 애들 아니었으면 애들 사실은- 아니면 이건 그렇죠. 불가능했어요. 그 애들이 또 낙엽을 파고 놀이라고 생각 못 그러니까 하잖아요. 낙엽을 어떻게 또 파고 놀았냐고. 파고 놀으니까. 숨바꼭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걸려요 사실. 예. 저는 이 사람이
이게 첫 번째 범죄가 아닐 거라고도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장소 선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사진을 찍으러 간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발견이 더디될 거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았었을 것 같고 범행 수법에 있어서 그런 총상갈이라든지 이런 부분 치밀한 거죠. 캡슐에다 넣는 부분도 그렇고 이것이 첫 번째 범죄가 아니었더라도 자기 머릿속에서 이미 여러 번의 범죄들 그렇죠. 시뮬레이션이 있었던 거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밀했고 자기 순수한 욕망 때문이었고 그리고 더욱이 어떤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수사관들의 치밀함도 그렇죠. 곁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아마 우리 경찰에서 김원배 연구관님 계시겠지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범죄에 대한 재구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풍부하게 해서 이 경찰 역사에 전 남겨야 되는.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범죄 수사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용으로 많이 쓸 수 있게. 내가 이거 저 경찰 수사연수원에 강의 강력범죄 수사 강의 많이 했잖아요. 그 강의할 때도 권일용이 만나가지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권일용이한테 이런 거 좀 체계화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권일용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후배지만 내 후배지만 입장에서도 사실은 내가 많이 뒤져봤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 80년도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사건의 이를테면 뼈다구는 있어요. 근데 디테일한 부분은 다 빠져 있어요. 네. 조금 범죄사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이제 아쉬운 좀 부분. 채워 넣어야지 이 앞으로의 우리 수사관들한테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할 수 있을 텐데 참 아쉬운 부분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수사기관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연구하는 목적이라든지 자료를 모으는 목적이 그 초반에는 지금까지도 사실 미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모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시각들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진짜 많이 쌓였었고 나중에 그럼요. 후대의 어떤 범죄 예방이라든지 그럼요. 저희가 그 측면에서 많이 그렇죠. 네. 예.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